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의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4단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86페이지에서부터 89쪽까지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교과서 읽고 교과서에 있는 사진 같은 거 여러 번 본 다음에 거꾸로 교실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저번 시간에 심한회연을 시네마현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미 일제강점기로 뺏겼어요, 나라를. 1910년에 국권 피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배워볼 건데, 일단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어떤 고통을 받았냐? 일단 나라가 뺏기고 나서 일본 애들이 뭐를 했냐면요, 조선총독부라는 걸 만듭니다. 조선총독부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경복궁의 일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경복궁 일부에다가 이 총독부를 일부러 세웠어요. 일부러 한 거예요. 경복궁이라고 하면 그 왕이 있던 궁궐이잖아요. 상징적으로 너희 왕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조선은 일본 땅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부라는 게 뭐냐면은 뭐 군사,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식민 최고 통치기구였어요. 조선총독부에서 하는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자, 그래서 일제가 또 어떤 제도를 시행하냐면 바로 헌병경찰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헌병경찰제. 자, 헌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은 이제 나라의 밖을 지키고 경찰은 나라의 안을 지키는 건데, 헌병, 군인이 경찰 역할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로 치면 계엄령, 그러니까 군인이 모든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이었겠죠.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 경찰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 중요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요 자리에 임명이 돼서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하는 핵심 그런 인력들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또 친일파들이 있죠. 친일파들은 또 핵심 권력 자리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보좌, 이 핵심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앞잡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탄압하는 그 앞잡이로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식민 지배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식민 지배에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병 경찰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이 헌병 경찰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뭐 고문하고 막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일상생활까지도 감시를 하고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 업무, 뭐 이런 독립운동가 체포, 고문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은 일본인 교사겠죠. 이 학교의 교사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준 거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군인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서대문영무소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서대문영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당시 영무소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관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영무소에서 무슨 짓을 했냐? 헌병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와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하다가 죽기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륜적으로 고문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고문하다 죽지 않더라도 죽은 만큼 괴롭게 이제 배고픔, 중노동, 질병 등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웃긴 게 이 조선 태형령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재판도 없이 태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벌인데 그걸 재판 없이 이 헌병 경찰들이 임의적으로 고문을 하고 태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인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되게 웃긴 사업이 뭐냐면요,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데요. 토지조사 지금도 해요. 우리나라도 하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뭐냐? 일단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농민들은 글도 잘 모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신고를 못한 거예요, 실수로. 근데 신고되지 않은 토지나 주인이 불명확한 토지 같은 거를, 신고가 안 된 토지 같은 경우 이걸 다 국유지로 편입을 시킵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강탈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조선인들이 토지를 신고하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토지를 신고를 못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유지로 편입을 해서 이걸 일본인들한테 싼 값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합법적으로 수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민들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국유지에 편입돼 버린 농민들은 계속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한테 토지를 빌립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비싼 사용료를 내야겠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 내 땅인데 이게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넘어가 버려서 나는 비싼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뭐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 쌀을 늘리겠다는 게, 쌀 생산량을. 좋아요, 쌀 생산량 늘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계획의 목적이 뭐냐, 일본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쌀은 더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그냥 노동자들 있죠.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어요. 12시간 넘게 노동을 하고 임금도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갈취당한 거죠, 일본인들한테. 그리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뭐 날품을 팔거나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막집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교과서 이제 89쪽에 보면 토막집 나오거든요. 땅을 파고 가마니 등을 엮어 만든 운막집입니다. 운막 같은 거는 우리 막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 시대 이럴 때 살던 게 운막집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런 토막집에서 살았다는 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9쪽의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끝!